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맷도야진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등장을 하십니다. 일단은 좀 듣기 힘든 직업괴담을 아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맷도야진님.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맷도야진님. 네, 안녕하세요. 자, 맷도야진님, 일단은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듣기 힘든 직업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직업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예. 네, 아마. 직업만 듣기 말씀이 좀 힘들 수도 가능하실까요? 직업은 10만이를 하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10만이. 직접 산에서 겪었던 그런 영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쵸. 리얼 공포썰들이 많겠죠, 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 한 2개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맷도야지예요. 우선 현재 직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만일을 하시고 계세요. 버섯이나 약초나 산삼 뭐 이런 것들을 캐시면서, 근데 뭐 산삼이 안 보일 시기 가을이나 겨울에는 철근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봄이나 뭐 여름에도 철근공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그 일당이 뭐 센 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산삼이 안 보이는 이유가, 산삼을 찾을 때는 이파리 모양하고 뻗어서 나오는 줄기의 개수 뭐 그런 거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냥 똑같은 풀이지만은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10만일을 하신 지는 거의 20년 정도 돼가시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뭐 산삼을 캐서 저한테도 먹이시고, 뭐 할아버지에게도 드리고, 온 가족이 다 먹었던 그런 기억도 아직도 있고요. 건강하시겠네. 건강하다 못해 지금 그것 때문에 살도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열도 막 열이 뻗치고 그러겠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산삼을 캔 걸 다 먹진 않고 가장이시다 보니까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잖아요. 금산에 가면 뭐 경매장도 있는데 거기서 팔고 오실 때도 많고, 10만일을 하게 된 계기나 아버지의 인생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의상 저희 아버지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똘비요? 괜찮겠어요? 네. 예. 똘비는 충청도 어느 시골에 1960년도쯤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몇 년 안 지난 상태라 뭐 다들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뭐 자랐다고 합니다. 그쵸, 그때 다 힘들죠. 예. 뭐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뭐 나무도 해오고 뭐 밭일도 하고, 밭일을 또 하다 보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야 똘비야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막걸리 마셔야 힘도 나고 하니까 더운 여름에 또 그렇게 밭일을 하다 보면은 시원한 막걸리가 땡기기도 하고요. 똘비는 그렇게 막걸리 심부름을 하고 오다가 주전자 들고 뭐 양조장 가서 막걸리를 사오면은 항상 늘 주전자를 그대로 들고 가진 않았어요. 오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야금야금 몰래 마시기도 했고, 예.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뭐 그럴 때마다 똘비가, 저희 할아버지죠, 똘비한테는 아버지죠, 혼나면은 집 뒤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었대요.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도 않고 다음날 될 때까지 그 나무에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많이 독합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혼내지 않을 테니 내려와라 설득을 해야 똘비는 그제서야 내려갔다고 하네요. 뭐 이런 성격 때문에 똘비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군대를 전역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무역회사를 다닐 때도 직장 상사의 뭐 부조리나 폭력, 그때가 80년대 이때쯤인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또 똘비는 이런 거를 더 참고 이렇게 견디는 성격은 못 돼요. 2배로 돌렸다고 하던데, 그렇게 직장 상사랑 싸우기도 하고 약간 적응도 잘 못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돌아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익사자를 뭐 수색해서 입양하는 일도 했었고요. 뭐 횟집도 했었고 식당도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뭐 잘 되진 않았고, 그렇게 있다가 배웠던 것들도 그중에 철근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지금까지 계속 쭉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똘비는 일을 하다가 답답하기도 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등산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원래 어렸을 적부터 혼자 야밤에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도 자주 갔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다른 소초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면은 똘비 혼자 그냥 후레쉬도 없이 그 컴컴한 산에 혼자 올라가서 보고할 정도로 산을 좋아하기도 했고, 원래 등산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등산로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정표가 있는 뭐 그런 코스보다는 길을 개척해서 등산을
하는 맛이 또 있다고 하네요. 야, 예. 똘비는 그래서 길을 좀 개척해서 등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많이 위험한 방법이라 기동님들은 등산할 때 꼭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똘비는 늘 혼자 이름도 없고 길도 없고 숲풀도 무성한 그런 산을 찾아서 등산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약초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버섯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에만 갔다 오면 가방에는 약초들도 많았고요. 산삼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 곳에나 있는 건 아니고 사람 흔적도 없고 발길도 닿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곳에 있다고 해요. 보통은 산을 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산삼이 있는 포인트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등산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등산 코스가 아니라 이런 길도 없는 산들은 올라가면 숲풀도 많이 우거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사도도 많이 가파르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낮에도 엄청 어두워요. 분명히 낮인데 초저녁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곡 부근에는 정말 음산한 기운도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저랑 같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같이 산을 탄 적도 있었어요. 같이 그렇게 저도 3시간 정도로 올라가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맷둬야지야 여기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누가 말을 걸어도 가지 말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아빠가 저기 위험한 부분에 잠깐 올라가서 산삼이 있는지 보고 올게. 그러니까 누가 부르거든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금방 온다 하고 쌩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깊은 산 중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혼자 남겨지면은 많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산 기운 자체도 있고 나무들도 굉장히 뭔가 귀신 같고 그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무섭해요. 많이 무섭죠. 그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뭐 똘비 친구들도 같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무섭다고 뭐 내려가자고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같이 가자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막 산삼 있는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내려가자고 하니까 똘비는 좀 어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똘비는 늘 산행을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랑 같이 가면 늘 불편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깊은 산속에서 겪었던 일들 2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네. 예. 보통 산삼을 캐러 가실 때 어느 산을 가야 할지 미리 점 찍어 둔 곳으로 가시긴 하는데요. 그날은 그냥 즉흥적으로 갔다고 해요. 산 주인은 당연히 있으니까 산 초입 부근에 주차를 하시고 근처 마을 어르신들에게 산 주인 여부를 묻고 산 주인이시면 바로 허락을 받고 올라가신다고 해요. 뭐 네. 당연히 이게 맞죠. 네. 사유지니까. 산들은 거의 주인분들이 있으셔서 무조건 허락받고 올라가야 맞는 거죠. 허락 안 받고 약초를 캐고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똘비는 특이한 게 산 주인에게도 허락을 받지만은 법적으로 산 주인이 있고 영적으로 산 주인이 있다고 해요. 산신령이죠. 산신령에게도 허락을 받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산신령님이랑 대화를 해서 산에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똘비는 산에 올라가기 전 초입에서 간단하게 뭐 황태나 마른 오징어 그리고 막걸리나 소주로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늘 똑같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님 하고 이렇게 산에 대해 주인 2분에게 꼭 허락을 받고 산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똘비는 산에 올라갈 때 뭐 준비물이 크게 없습니다만 보통은 뭐 초코바, 물, 빵, 칼, 호미, 비닐봉투 그리고 나침반을 챙겨갔다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네네. 뭐 산삼을 캘 때 도구 없이 무조건 손으로 캐야 뿔에 상처도 안 나고 상품 가치도 있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똘비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잘 못 보는데요. 나침반은 정말 잘 봐요. 그게 너무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인데 다른 분들은 산에서 어떤 특이한 포인트를 삼아서 그 포인트를 기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긴 하는데 뭐 아니면은 요즘에는 GPS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어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똘비는 그런 방법보다는 나침반으로 확인하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정확하고 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계곡을 넘고 힘든 산행이 한 3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산삼이 있을 만한 포인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산삼이 있어도 이게 사실상 산삼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뭐 모르고요. 네. 그렇지. 그냥 풀떼기로만 보이죠. 네.
저도 뭐 산삼을 많이 보긴 했는데 수많은 숲들 사이에서 이게 찾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이때 당시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산삼이 있을 만한 자리에도 산삼이 없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산삼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탐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저 위에 오르막길 부분에서 한 200m 정도? 그쯤에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떠한 나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나무는 좀 특이했는데 중간 부분에 굉장히 두꺼웠다고 해요. 보통 나무라면은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중간만 딱 두꺼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다가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 나무는 중간 부분이 두꺼운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셔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거라고 해요. 두껍게 보였던 이유가. 예. 이미 뭐 부패는 진행되어 있었고 피부색은 나무색이랑 거의 같은 색인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똘비는 사실 겁도 없었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은 아닌데 그래도 익사자 뭐 시신인양을 하거나 이런 직업을 좀 했던지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똘비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혼잣말을 한 뒤에 위치를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산삼을 찾으러 계속 산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하산을 하고 찾아갔던 곳은 경찰서였어요. 내가 어디 산에 가서 산삼을 캐러 올라갔는데 어떤 나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니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한 뒤 집으로 다시 갔대요. 그날부터 똘비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그분이 꿈에 나와서 똘비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찾아줘 계속 이렇게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랍니다. 꿈에서. 뭐 그날까지만 해도 똘비는 그냥 뭐 충격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근데 이 똑같은 꿈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 날도 계속 꿈에서 나와서 똘비에게 찾아줘 이런 꿈을 계속 꾸셨다고 해요. 그렇게 약 한 달 정도를 꾸셨고요. 똘비도 지치더랍니다. 지칠만 하죠. 근데 사실 아무리 뭐 기세고 체력 좋은 사람도 똑같은 악몽을 뭐 한 달 내내 꾸고 하면은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뭐 신고자분 되시냐, 저번에 산속에서 시신 발견하신 것 때문에 드렸는데 5인분 유가족을 찾았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냐 라고 해서 똘비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유가족분들이 전화로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뭐 똘비도 당연히 가족이 있고 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줘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유가족 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끝내고 더 이상 그 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일이고요. 네. 10년 전이면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을 어떻게 유가족을 찾지? 라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봤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먼저 확인하는 게 본인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다고 해요. 치아? 네, 뭐 살아오시면서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차트 기록들이 다 남아있대요. 지역 보건소에. 그게 남아있어서 그걸로 대조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서 해봤고요. 이게 보니까 네. 귀신과 뭐 무서운 사람을 마주친 게 아니라 진짜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모르게 정말 쓸쓸하게 가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쵸. 근데 이런 신만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산을 헤집고 다닐 테니까 그러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냥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아빠가 포인트를 항상 정해놔요. 예. 근데 그날 즉흥적으로 거기에 꽂혀서 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고인 되신 분이 저희 아버지를 좀 부르시지 않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긴 해요. 저도. 그러면 이 일 말고도 또 겪으신 게 있을 텐데 그건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직접 보시진 않았지만 어머. 소리로 느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깊은 산에서 이게 등산하다가 사실 귀신을 마주치거나 당연히 무섭잖아요. 뭐 사람을 마주쳐도 사실 무섭고 그 깊은 산에서 사람을 마주친다는 게. 근데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고요. 약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어났던 일인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즉흥적으로 산을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 간 곳은 똘비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좋은 포인트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갔었어요. 똘비는 산삼 포인트를 수첩에 적는 게 아니라 안방 벽지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야 안 까먹는다고 하셔가지고 뭐 농담으로 저에겐 이 벽지가 막 10억짜리 벽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러다가 똘비는 어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하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잘 챙겨 먹고 준비물은 뭐 빠진 게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똘비는 운전할 때 노래를 듣기보다는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운전을 좀 해요. 오, 이거 반야심경을? 예, 네.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종교가 불교라 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뭐 나무 지팡이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똘비가 다니는 절에 계신 스님분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차 기어봉에는 큰 염주 있잖아요. 스님분들이 쓰시는 그런 것도 걸려있고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그걸 항상 챙겨가신다고 해요. 그렇게 똘비는 차에서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이제 산 초입에 도착했다고 해요. 늘 그렇듯이 산 주인분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고 또 산신령님에게 제를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올라 계곡을 넘고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똘비는 10만이 인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일대가 그냥 산삼 밭이었대요. 거의. 와. 다른 분들이 밭을 읽은 게 아니라 뜨문뜨문 산삼이 길비를 했다고 해요. 완전 그 넓은 공간에.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죠 사실. 다 같으면 풀로 보이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뭐 한 뿌리씩 산삼을 캐내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하나씩 또 담았다고 해요. 작은 산삼은 먼 훗날을 위해 그리고 다른 10만이 분들을 위해 캐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산삼을 조심스레 캐니 30뿌리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날 실제로 집에서 봤었는데 처음엔 산삼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30뿌리? 네. 그냥 도라지인가? 하고 그냥 말았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산삼이라고 막 자랑했던 날이라 좀 기억을 해요. 시가로 따지면 그때 당시 시세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신봤다. 진짜 신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수학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올 기약을 합니다. 근데 다른 포인트를 또 찾아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산삼이라는 게 막 그렇게 모여져 있으면은 다른 포인트에서도 모여져 있을 확률이 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산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요. 처음에는 저 멀리서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는 나 말고 다른 뭐 10만이 분이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계속 산행을 이어나갔는데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똘비 뒤쪽에서 들리더랍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똘비가 확 뒤로 돌아왔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근데 그 흥얼거리는 소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들렸다고 해요. 약 20m 정도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숲풀이 우거진 곳도 아니었어가지고 뭐 사람이 숨을 수도 없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 아니었다고 해요. 딱 정확하게 한 20m 정도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곳에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솔직히 똘비는 겁이 없었다고 하고 지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소름이 쫙 올라왔다고 해요. 똘비는 그냥 무시하자. 귀신이 나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구나.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산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였으면 바로 내려갔을 텐데 이게 10만이 분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면서 계속 산행을 하고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5m 뒤에서 들리더랍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래를 부른 것 같더래요. 트로트 같은 거. 그때는 가사가 뭔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남진의 안동역에서 그 초입 부분에 들리던 그 가사였다고 해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하면서 근데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웃더랍니다. 하면서 웃었대요. 그렇게 계속 들리는데 근데 노래소리가 똘비 귓속말로 해서 부르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있으면 손으로 가리고 귓속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똘비는 여기서 느낀 거죠.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노랫소리는 똘비의 귓속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한 소절이 끝나면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한 무덤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노래 부르던 귀신이 말하길 여기가 내 집이야. 용케도 잘 찾아왔네. 나랑 같이 놀자꾸나. 하면서 똘비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자.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무덤 기준으로 내려갔는데 또 나오더랍니다. 홀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무덤에 가서 말을 했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이승의 미련을 버리시고 떠나셔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산 초입에서 썼던 그 재 짓는 거 있잖아요. 먹태나 오징어나 막걸리 이런 거 남은 게 있어가지고 한 잔을 올리고 내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잠깐 타이러도 봤지만 노랫소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미 한번 홀렸잖아요. 같은 구간을 돌았으니까 그 똘비가 나침반으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무서운 와중에도 똘비는 절대로 뛰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안전하게 느리게 내가 온 길과 나침반을 보면서 내려갔다고 해요. 똘비 생각으로는 그 귀신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무섭게 해서 내가 빠르게 내려가면 내가 실족을 해서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대요. 그렇게 똘비는 내려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귓속에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웃는 웃음소리와 휘파람 소리 그리고 다른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이 다른 노랫소리가 뭐냐면은 그 산토끼 노래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네. 이건데 그때 정말 이 노래가 무서웠다고 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는 이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네. 똘비는 이날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당장에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서웠는데 근데 올라온 길이 사실 너무 깊이 와가지고 몇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내려가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노랫소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닌 웃음을 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똑똑지야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가느냐 이러면서 웃음을 참으면서 그렇게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렇게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힘겹게 내려오다 보니까 드디어 산 초입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도착하니까 노래 소리는 더 이상 귓가에 들리진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 귀신이 그 깊은 산에서 혼자 심심하다가 마침 똘비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그런 장난을 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쪽 산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똘비는 나중에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야, 보통 분이 아니죠. 진짜 보통 분이 아니셔요, 아버님.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를 왜 또 가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산삼이 직천에 널렸대요. 그 산이.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야. 네, 그 뒤로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산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되게 좀 영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야, 잠깐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거. 왜냐면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건 아니라서요. 이게.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아내분 보고 계신가 혹시? 예,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고 있어요. 외아재님. 네. 아내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죠. 자, 이번 기회에 아내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듣고 계실 때 아마 얼굴이 평생 가자, 우리. 빨개지실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바로 안아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헤어져서 감옥에 갇혀요. 좀 오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맷도야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맷도야진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신만이를 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겪었던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셨고 본인 또는 누나분께서도 겪은 일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아버님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메뚜야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번에 좀 듣기 힘든 아버님의 네네. 직업괴담을 들려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진짜 듣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네. 아버님 직업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님께서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면으로 겪으신 게 많네요, 보니까. 네,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 네.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아버지가 이제 군 생활 하시면서 겪은 현실공포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아버님 연세 때 군대는 정말 거의 세렝게티, 야생, 낭만 넘치던 시절, 네, 뭐 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메뚜야지예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는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나쁘다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많은 조상님들이 뭐 예전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많은 군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저도 이렇게 여기 돌비 공포 라디오에 나와서 시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번 시참에서 산속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46년 전, 네. 이번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는 고3 시절, 그때가 아마 한 79년도 이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 아버지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련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단 밖으로 나가서 노셨다고 해요. 땡땡이지만 그때 뭐 PC방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주머니 사용도 가볍기 때문에 노는 거라고는 공놀이뿐이었다고 해요. 축구공은 그때 당시 많이 비쌌기 때문에 축구공 자체를 만들어서 놀았대요. 이게 그 돼지 방광인데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묶으면은 공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놀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노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질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대전으로 가자. 일단 가자. 가면 뭐 재미난 게 무조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친구들끼리 대전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있던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전역에 친구들이랑 도착을 해서 사람들 막 구경하고 신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중에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딱 띄더라고 해요. 멋지게 각이 잡혀있는 베레모하고 유장무늬가 들어간 군복, 멋진 워커, 빨간 명찰 이 딱 네 가지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해요. 처음 보는 군복이었다고 하는데 80년대 시절 아시다시피 군복은 그냥 민무늬의 국방색 그런 군복이었거든요. 베레모도 당연히 뭐 흔히 보이지 않는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군인에게 가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어느 군대를 가야 형님처럼 멋진 군복을 입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인은 본인은 해병대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20살이 되면은 난 꼭 군대를 해병대로 가야지 마음 먹고 남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아버지도 20살이 되었고 부모님에게 저는 군대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빗방맹이가 날라오더래요. 이놈이 미쳤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냐고. 정상인이 가면 때가 돼서 나오는 게 거긴 하면서 저희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렇게 막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 막 이렇게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셨대요. 아이고. 가지 말라고. 뭐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뭐 해병대가 정상인이 가면 해가 돼서 나오고 이런 곳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20살 되자마자 그 어린 것이 해병대를 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부조리학파도 많이 심했을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럼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셨어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는 그냥 신청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입대를 하시게 돼요. 뭐 어찌어찌 훈련 잘 받고 수료한 다음에 포항에 실무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육군에서는 자대 배치라고 해요. 이거를 뭐 자대 배치나 실무 배치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은 군 생활을 보내는 곳을 정해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항이 해병대 1사단이거든요. 거기서는 경례 근무를 쓰는 것보단 훈련만 계속 한다고 해요. 해병대 훈련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수훈련, 유격훈련, IBS 훈련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공수훈련은 뭐 비행기나 헬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는 거고, 유격훈련은 뭐 레펠이라고 벨트 같은 거를 묶어서 바퀴를 연결한다는 거 내려오기도 하고 행군도 하고 체조도 하고, 마지막 이 IBS 훈련 같은 건 뭐냐면은 커다란 그 검정색 고무보트 있잖아요. 그걸로 노를 저어서 은밀히 해안가에 침투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 해병대에 나오긴 했지만은 전 백령도라서 경계 근무만 했었기 때문에 이 3가지 훈련 다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듣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옛날에는 저 3가지 훈련을 계속 죽어라 했대요. 그냥 주구장창. 공수훈련도 그렇고 유격훈련도 그렇고. 근데 뭐 이 2가지 훈련은 하다 보면 좀 재밌었다고 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경치도 되게 좋고, 유격훈련 할 때는 레펠도 재밌다고 했었고.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IBS 훈련이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그 고무보트 무게가 한 140에서 150kg 정도 나가거든요. 가끔 TV에서 나오는데 보트를 여러 명에서 이게 머리 위에 올리고 막 군가 부르면서 행군하고 뭐 이런 훈련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목표 지점까지 찍고 다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제가 백령도에서 산 맨 꼭대기에서 경계 근무를 섰거든요. 제가 하는 임무가 무인기나 북한 전투기가 날라왔을 때 초기 대응하는 임무를 써가지고 산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럴 때 가끔 IBS 훈련한다고 그 산 맨 꼭대기까지 해병대로 와서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뭐 체력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게 제일 싫었다고 해요. 안 그래도 뭐 80년대 이 시절에는 고기는 잘 안 나오지, 나와도 되게 조그맣게 조각들이 국에 떠서 몇 조각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된장국이랑 깍두기만 계속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뭐 단백질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진짜 안 나서 그 훈련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볍게 훈련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던 날에는 실제처럼 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고무보트로 가상의 저 해안가에 침투하는 훈련을 했는데,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거리를 전부 노를 저어서 갈 수는 없고요. 조그마한 그 보트형 엔진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을 한 뒤에 해안가에 근접해지면 엔진 시동을 끄고 조용하게 노를 저어서 해안가까지 침투하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훈련은 IBS 훈련보다는 기습특공 훈련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보통 기습이라면 낮보단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훈련하는 모든 대원들은 밤에 위장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실제처럼 총도 챙기고 준비를 마친 뒤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실제처럼 한다고 해도 해안가를 찍고 올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실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을 안 받고 빈 탄창만 결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보트 4개로 해안가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기도 좋고 보름달이 뜨면은 달빛이 밝아서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훤히 다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예 어두울 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훈련 상황이니까 날씨가 좀 좋았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엔진 시동을 끄고 천천히 노를 저어서 해안가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 거리고 모두가 숨죽이며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해안가에서 번쩍하더니 뭐가 날라왔대요. 해안가에서 해병들이 있는 쪽으로 총을 쏴 갈고 있는 거였죠. 야간 사격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에는 총알이 목숨에 잘 맞췄는지 알기 위해서 예강탄이라고 섞잖아요. 빨간 게 오던 게 총알이었어요, 그게. 그제서야 간부가 보트에서 탈출해, 보트 아래로 숨어, 막 소리를 쳤대요. 그렇게 다들 허겁지겁 보트 아래에 숨기도 하고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닷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간부가 후레쉬로 신호를 줘서 그런가 해안가 쪽에서 사격은 멈췄고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해요.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보는데 다 멀쩡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 동기는 허벅지 대동맥 쪽에 관통이 돼가지고 지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출혈로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근데 해안가에서 왜 총을 쐈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 지역은 포항보다 위에 있던 지역이었고요. 육군이 주둔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당연히 타 지역으로 훈련을 간다고 하면은 몇 날 몇 시에 이 지역에 어떤 훈련이 있으니까 소속 근무자들은 절대로 사격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육군 중대 쪽에서 초소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80년대 이때 시기라 북한이랑 굉장히 사이가 또 안 좋을 때여가지고 네. 실제로 간첩이 침투한 사건들도 80년대에 많았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대에서 근무하던 어느 육군 일병이 휴가를 나갔는데 해병대원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해병대원을 잘 못되게 하고 싶었대요.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그 육군 일병은 악에 맞춰서 그 당시엔 바로 어떻게 하진 또 못하고 누가 되었던 잘못되게 만들고 싶은 그 복수심에 잘못이 없는 저희 아버지 동기분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아버지 동기분은 전사자 처리가 되셔가지고 현충원에 계시고 제가 어렸을 적에 저랑 같이 또 가셔가지고 그 동기분 묘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있다가 가셨던 적도 여러 번 있으세요. 아이고, 너무 억울하게 네. 가셨네. 예, 그래서 이번 이야기 이렇게 한 사람의 복수심에 의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희생당한 거를 한번 풀어봤고요. 야,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인간 매미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 대대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때 뭐 당연히 80년대 그 시절에는 타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후임 시절에는 선임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당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 하도 맞아서 안 때리는 날에는 왜 안 때리지? 한 불안감으로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었대요. 아버지는 뭐 당하면 당했지 후임에게 똑같이 하진 않았다고 해요. 남자로서 뭔가 창피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당한 걸 똑같이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후임분들이랑 잘 연락하고 지내시거든요. 근데 매번 정오 시간, 그때는 순검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정오 시간이 뭐냐면은 뭐 인원이 잘 있는지, 탈영병은 없는지, 아픈 사람 없는지, 생활반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분기도 한번 주고. 그래서 이 순검 시간이 끝나면은 선임이 후임을 좀 그렇게 이뻐하는 시간이 온다고 해요. 이게 반어법이긴 하지만. 네네네.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이쁨을 좀 당하시다가 참다가 못해가지고 터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선임 악보에 원투 꼭 했대요. 아버지가 성격이 좀 있으셔가지고 참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선임 한 명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선임들도 아버지를 터치를 안 했대요. 그 뒤로는. 그래서 편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때려도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은 당연히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때는 말보다 주먹의 효과가 좀 엄청났다고 해서요. 근데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해병들은 가혹행위에서 좀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는데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순간 시간이 끝나면 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나무로 된 길다란 그거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근데 그 좀 두꺼운. 네. 그거나 돌멩이인데 돌멩이 치고 많이 큰 것들 또는 뭐 주먹으로 그렇게 좀 그런 걸로 괴롭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행동한 선임들은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후임에게 풀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뭐 해병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엔 모든 군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시는데요. 해병대는 기수제예요. 한 달에 한 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몇 기수 아래인 후임이 이 속옷까지 뭐 그런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서 맴 매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뭐 얼굴에 멍도 많고 붓기도 많은 채로 이렇게 매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니 왜 간부들도 있는데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땐 간부들도 가혹행위에 좀 같이 가담했다고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매미를 흉내내던 후임은 울면서 매미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 그 후임도 누군가 소중 아들이고 형이고 그럴 텐데 근데 그렇게 그 후임이 선임 3명에게 좀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 B, C 3명의 선임이 있었는데 A는 뭘 했냐면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샌드박스처럼 했다고 해요. 예. 네, 세워두고 뭐 그렇게 했었고 B 같은 경우는 급소 같은 거 있잖아요. 명치라든지 이런 부위들 남자로는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부분 갑자기 때리거나 그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한다거나 C는 군용 대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막 할 듯 말 듯 그러다가 피하면은 그 자리에서 때린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그 후임을 볼 때면은 눈이 반쯤 풀려 있었다고 해요. 식당에서 봐도 뭐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말도 걸고 했대요. 좀만 버텨라. 버티면 다 전역한다. 쟤네들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산다. 나가서 차라리 신고를 해라.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는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기들이랑 해서 총 3명이 부대 밖으로 나가서 터미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려서 통닭이랑 옛날에 소주가 2리터짜리 병으로 된 게 있었다고 해요. 큰 거. 통닭이랑 소주 산 걸 들고 그렇게 뭐 즐거운 휴가를 즐기고 복귀를 했는데 휴가 나가 있는 동안 대대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매미 흉내를 내던 후임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그렇게 가신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실탄 죽은 거를 야금야금 모아서 화단에 숨기거나 아니면 본인들만 아는 장소에 숨겼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실탄을 줍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가능한 게 사격장에서 미군이 와서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실탄들이 진짜로 몇 발 떨어져 있어요. 저도 훈련소에 있었을 때 탄피 주우라고 교관이 시켰는데 실탄들이 몇 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 없어지면 잠 못 자는데 전체. 근데 신기한 게 저도 훈련소 사격장에서 저는 한 2발 정도 죽었고요. 와, 예. 제 옆에 있던 동기는 3발 정도 죽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뭐 숨겨둔 실탄을 꺼내서 이병수 근무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뒤에서 선임을 대머리판으로 그렇게 한 거죠. 총은 그때 당시에 K2 이런 게 아니라 M16을 썼다고 해요. 그 총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먼저 준비해둔 실탄을 장전한 다음에 빠르게 대대장실로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뭐 가가지고 대대장한테 야 이 번색 네가 그러고 대대장이나 뭔 말로 막 너 나와 밖으로 나와 라고 해서 그 후임이 대대장을 본인이 매미 흉내를 내던 나무에 세웠다고 해요. 대대장을? 네, 그 부대는 난리가 난 거죠. 실탄도 소지하고 있고 이미 그 후임은 눈이 돌아갔고 악에 받쳐 있으니까 뭐 무슨 사고를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연명장에는 그 대대에 소되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후임이 대대장한테 이 대가리에 빵꾸 날래? 아니면 싹 다 없고 나무에서 매달려서 매미 소리 낼래? 라고 하니까 대대장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그냥 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그 무장한 후임이 에휴 먼색 하란다고 하네 나 먼저 간다 이 먼색 하고 그 총으로 그대로 스스로 가셨다고 합니다. 후에 이 이야기가 정리된 거를 아버지가 들었는데 그 후임은 가혹행위로 견디다 못해 대대장님에게 호소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대장은 많이 무시를 하기도 했었고 버티라는 말도 하고 네가 그렇게 괴롭힘 당한 거면 네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임은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나 혼자만 괴롭힌 게 아닌 단체로 괴롭히면은 죄의식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도저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너무 심해서.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그 선임 A, B, C 그 대대장도 자연스럽게 또 전역을 해서 누군가의 또 아버지나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복하게 또 즐기면서 살아가겠죠? 이런 게 좀 현실 공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기성세대라고 하죠? 네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다녔던 학교나 군대 이런 곳들은 정말 나빴거든요. 그때 당시. 네. 뭐 군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상으로의 너무나 심한 가혹행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또 빙자해서 했을 그렇죠. 거고요. 근데 지금의 군대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시대가 네, 맞아요. 지나오면서 뭐 개선이 괴롭히고 뭐 이런 거는 꿈도 거의 못 꾸고 거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그쵸. 근데 아버지가 겪었던 그 40년 전의 시대는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많이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고 얘기도 못 하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네, 좀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좀 안 돼서.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과거였던 거고 지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렇죠. 아이고, 오늘 맥도여진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는 네. 가족분들이 겪었던 귀신 이야기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맥도여진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방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환경이었다라는 것 자체 아무리 그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일도 있었고, 이거는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군대라는 조직은. 그래서 더 무섭고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